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그다음에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AI라고 불리는 이 AI의 투자와 관련된,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조업으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AI 관련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7개 대기업들이 다 AI라니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나 주식이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냐 보면 우리가 더 유리할지 아니면 미국이 유리할지 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플러스, 미국의 경기 전망의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이유, 전망이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오늘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저야 워낙 이사님 좋아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이사님 오시는 날을 달력에 체크해서 기다려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한 2주 지난 것 같은데요. 블랙 먼데이에 가까운 폭락을 경험했는데 다시 그 지점을 회복했어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아니 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다시 또 회복한 건 뭔지 그거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선 결론적으로 만일의 경기가 침체로 갔다라면 이렇게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를 실제 반영을 하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과했다 하더라도 낙폭이 한 절반 정도 만회되는 듯 하다가 도로 지수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 상황은 일단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걸 반영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일어난 가장 큰 일의 핵심은 저는 피벗이라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피벗. 이게 뭐냐? 결국 정책 전환인데 미국의 정책 전환, 일본의 정책 전환, 이게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31일 날 기준금리를 예상을 뒤엎고 인상을 했습니다. 0.1로 올렸고 거기에 추가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7월 30일이 있었던 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실제 BOJ가 열리고 나서 나왔었던 일본의 경기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0.2% 하향 조정됐고 물가 전망도 하향됐습니다. 경기도 더 안 좋을 거로 보고 물가도 더 내려갈 거로 보면서 금리를 올렸고 한 번 더 올린다. 좀 넌센스가 있었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뭐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실업률 기준으로 4.3%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요즘 많이 들으신 그 샤메 룰이라는 게 작동을 한 겁니다. 이 샤메 룰이 정식 이름이 샴룰 리세션 인디케이터입니다. 경기 침체 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침체로 가게 되면 그러면 미국은 여기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그중에서도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올린다고 하고 더 올린다고 했으니 일본 금리는 또 굉장히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굉장히 좁아졌고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좁아지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초강세로 전환되면서 이게 알고리즘을 건드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요즘 펀드가 보통 CTA 펀드라 그래서 일명 추정 펀드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또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에는 웬만한 파생 상품들이 ETF라는 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펀드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갔냐면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베팅, 글로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었어요. 약세로 갈 거야라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데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해놨는데 일단 여기서 N이 무너져 버린 거죠. N 약세 베팅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N이 초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완전히 그 펀드들의 손실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주식 포지션이 반대 매매가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게 확인이 되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와르르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논란 자체는 경기 침체는 논란이 맞았겠죠. 하지만 이 경기 침체 논란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결국 미일 간의 금리 차를 줄이면서 N 강세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에서 취했었던 이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미있는 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질 때 이게 정말 위기냐 보려면 한 두 가지 정도는 같이 보시면 돼요. 하나는 환율하고 채권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글로벌이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예. 누가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할 거니까 예. 그러면 달러를 선호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러는 약세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진짜 엔캐리가 청산됐으면 이 엔캐리라는 건 말 그대로 금리도 낮고 통화가치 낮은 걸 우리가 금리도 높고 통화가치 좋은 데로 이렇게 빌려서 투자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채권에서 나온 돈은 채권만 투자합니다. 예. 이렇게 채권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포지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가 일부 청산된 건 맞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 정도로 과하게 청산된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예. 엔화에다가 과잉 약세 베팅 이게 굉장히 투기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예. 이게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주식시장도 건드렸고 결국 이렇게 주식시장이 건드리다 보니까 시장에선 야 고점 대비 20%면 경기 침체인데 그리고 샤메룰이라고 해서 실업률도 안 좋았고 예. 이것도 작동했으니 경기 침체 아니냐 우려를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아니었던 거죠. 마침 당일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되게 좋았고 예. 또 미국은 GDP의 70%가 우리가 알고는 소비인데 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과도했구나. 네. 뭐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해서 지수가 원상대로 복귀를 했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지만 지난 금요일은 한국 시장에서도 1조 2천억을 샀습니다. 네. 오. 그럴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번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뭔가 포지션을 잘못 구축을 했다가 글로벌 피벗 앞서 예. 말씀드린 일본과 미국의 정책 전환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환을 건드린 게 이 펀드들의 어떤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있었던 큰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있었던 변화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전망해 놨다는 것을 바탕으로 설정해 놨던 값에서 피벗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잉 어떤 매매들이 이루어진 결과지 그렇죠. 뭐 아주 극단적인 경기 침체들을 다 확신에 차서 던지기 시작한 건 아니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예. 또 실제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들 사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네. 한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팔았던 만큼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폭의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지난 블랙 먼데이를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본인들도 불안불안해 했는지를 이렇게 매도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되는 대목이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지표상의 큰 반전은 없지만 다시 매수로 이루어져서 전고점을 다시 찾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전문 투자자들, 투자의 구루 얘기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얘기들을 보면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참 극단적으로 엇갈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요즘 어떤 분위기로 그 내년 경제 그리고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중간이 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고요. 시장이 이제 끝났다. AI 예.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 경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절반이 있고 또 그렇진 않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침체까지는 아닐 거고 AI도 보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뉘는데요. 일단 비관적으로 전망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학을 할 때 보면 통계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예를 예. 들어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얼마 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것이다. 예. 또 이번에 샤메룰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봤던 바닥의 최저 실업률에서 최근에 근래 3개월 이동평균의 실업률이 0.5% 이상 올라가면 침체에 진입한 거다로 본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예. 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미국 시장에서도 5.5라는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제약적인 금리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을 가봤지만 미국의 소비자들이 또는 서민분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특히 그분들이 제일 핵심으로 보는 게 고용지표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고용지표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엔 천천히 오르다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경기 침체가 조만간 임박한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일단 이 한편에 있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또 어떤 근거를 대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전의 경제 법칙이나 예. 아니면 경제 룰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다. 지난 4년간 했었던 코로나는 정말 이례적인 경제 상황이었고 예. 이런 이례적인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경제학적 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법칙 또는 이런 통계 유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다. 특히 이번에 실업률이 급등한 것, 실업률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해고자들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예.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다 보니까 예.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다. 실제 아시겠지만 실업률 통계를 할 때는 취업자 수하고 그다음에 일하려는 사람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놓고 보면 많이 잘려도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실제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도 사실 실업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현재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특히 그동안에 미국이 옛날엔 안 하던 투자를 해놨잖아요. 예. 최근에 IRA나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공장도 짓고 반도체 공장도 짓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공장들이 지어졌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여기서 이제 취업이 일어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뭔가 극단적으로 경기 침체가 간다거나 또는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본다라는 게 또 한켠에서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통계적으로 살펴봤던 분들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지금도 같고. 통계적인 지표들은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뭔가 산업적으로 미래 지향성을 좀 많이 살펴보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갈린다. 이 표현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저도 유튜브나 시장에서 살펴본 분들 보니까 진짜 딱 그렇게 평가를 하면 맞습니다. 맞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견 말씀이 되는 것들이 지금 미국의 실업률 자체도 한동안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옥죄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이 나왔다는 건 어찌 보면 미국 순수 내국인들 이 사람들의 고용 상태가 그만큼 더 나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원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강달러로 바뀐다는 그 말씀 당연히 맞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너무 주가가 달리다 보니까 이미 대부분의 외국 자금도 미국에 다 들어와서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형성됐다가 오히려 이제 침체 걱정이 되니 일부 이제 나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더 안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서 빼다 보니 약달러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금리 낮아질 것에 대한 전망치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이제 그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견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다 아니면 그 정도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신 분들 양쪽 모두 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진다는 데 대한 공감대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당위성도 예.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다만 이제 고용이 망가지는 것 자체가 완만하게 망가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0.25 정도면 되는 거고 예. 침체는 아닐 거니까 천천히 내리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급하니 0.5도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일단 예. 방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정도나 속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달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 원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올 초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번에 일이 있기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원화에 대해서 약세로 갈 거라고 환율 시장에서 배팅해 놓은 게 한 4조 2천억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이번에 다 털렸고요. 예.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가 이번에 털려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율 관련해서는 뭐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게 나름대로 그동안 너무 한쪽 방향 예. 그렇죠?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거야 아니면 엔화나 원화나 위안화는 약세로 갈 거야라고 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이제는 시작되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정말 크게 우려되는 시점이면 예. 여전히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달러가 그래도 완만하게 약세로 가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예. 경기를 여전히 침체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한쪽에서는 침체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다 팽배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연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연준 회의에서요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합니다. 그게 뭐 한 단계인지 두 단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침체를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마저도 잦아들 만큼의 시장의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직 그 9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한 번 더 남았거든요. 또 하나는 9월에 또 물가 지표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9월에 나오는데 그 물가라는 게 주거가 혹시 많이 빠지면 주거비가 많이 빠지면 혹시 연준이 금리를 0.5 내려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도 애매한데 혹시 실업률이 더 올라서 연준이 0.5를 내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조금 더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올지 현재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완만한 경기 둔화로 가고 있으니 0.25가 적당하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시장을 환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사실 위험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야 되겠죠. 금리를 내리는데 침체로 가면 오히려 안 좋은 신호고요. 금리를 내렸는데 이 내리는 금리가 경기 둔화를 조금 막기 위해서인 거고 또 그동안 너무 제약적인 금리여서 이걸 조금 해소해주는 측면의 금리 인하라고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사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전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 덕분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경기가 조금 예전보다는 잦아들 것 같다라는 전망 속에 있다면 오히려 다른 미국 바깥의 국가들은 훨씬 더 어려워진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일본도 뭐 살아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요즘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때 뿌려졌던 유동성을 거의 회수했다 하는데 거의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시중에 코로나19 때 뿌려진 많은 유동성 남아있는데 외국의 다른 시장들은 더 주춤할 게 뻔해지니 상대적으로 경착륙할 것이든 연착륙할 것이든 그나마 미국이 낫네 해서 그나마 있었던 자금도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 더 미국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해보다 내년이 상대적인 온도 차이로 미국이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더 달릴 겁니다. 전망하는 사람도 많던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이 유리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그다음에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라고 불리는 이 AI의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겠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IRA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미국이 제조업으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안에 수많은 공장을 짓고 미국 안에 제조업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 기업 또는 한국에서도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도 다 그 수혜주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션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7개 대기업들이 다 AI라니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는 AI라고 불리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사실 하이닉스 그것도 반도체 정도라서 실제적으로 AI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 혹시 미국이라는 증시가 나름대로 AI라는 주제를 달고 또 요것 때문에 만약에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 사실상 그 AI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주가는 AI를 하고 있는 국가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보면 우리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한국이란 국가도 지수로만 보면 덜하겠지만 뭐 나름대로 기업별로는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경제가 그 플랫폼 경제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올라올 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0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아시겠지만 50%도 못 올랐어요. 저는 예. 이 차이도 같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나 주식이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냐 보면 우리가 더 유리할지 아니면 미국 유리할지 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AI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AI라는 이 산업이 이제 잉태돼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전후방이 다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가 이 AI가 풀리 가동될 수 있을 만한 전력 수급만 갖춘데 없어 보이고, 그나마 우리나라 정도니까 5G 보편적으로 써서 AI 많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 그런 나라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AI라는 게 빵 터지는 시점이 바로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예전처럼 좀 우리 시차를 두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었을 때 인터넷이 굉장히 좋긴 했는데 예. 사실 우리가 큰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시차가 있었었죠. 예.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상업용 광고를 받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산업들은 시차를 두고 나오기 시작을 예. 했었는데 지금 있는 이 AI는 재밌게도 예.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애저를 통해서 이미 돈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돈을 받기 시작했다라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생각보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 스타트업들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GPU 칩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게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면 그런 칩들을 받아서 내가 돌려도 보고 연구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메이저 업체조차도 칩이 제대로 안 오다 보니까 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게 없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실제 이 스타트업 관련 기업들을 만나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내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챗GPT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의 발전 속도가 자기의 이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얘들이 한두 달 후에,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나오는 그 새로운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이 예. 자기 거보다 훨씬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특히 미국에서 하루에 1000개씩 망해가고 있다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으로 GPT가,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4.5가 현재 가장 메인 모델인데요. 예. 여기서 4.5 미니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GPT-4.5보다도 미니 모델이니까 두 가지가 다를 건데, 일단 성능이 약간 떨어질 거고, 두 번째는 전기료를 덜 먹을 건데, 어느 정도냐면 일단 성능은 원래 메인 모델이 한 90%까지 돼요. 예. 그러니까 성능은 큰 차이가 없는데, 보통 100만 토큰 할 때 25센트니까 100만 토큰이면 이 책 10권이거든요. 그거 한번 학습하는데 25센트니까 비용은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 비용에 거의 뭐 거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렇네요. 정도로 만들었고요. 예. 이걸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보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시작을 했어요. 예.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는 다들 이거였죠. 야, 뭐 AI 좋은 거 하는데 저렇게 비싼데 내가 쓸 수 있어? 저 전기료 어떻게 감당해? 예.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미니 모델을 만들고, 그 미니 모델이 전기료도 거의 안 들고 예. 또 사용하는데 돈도 안 드는데 실제 성능 큰 차이가 없게 만들어놔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미 배려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빠르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 아, 이게 AI를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현재 있는 AI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네. 내가 이걸 활용했었을 때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지만 1995년에도 처음에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게 나왔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리라는 직업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죠? 예. 실제 없어지면서 비용을 많이 줄였던 맞아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 AI가 적용돼서
실제 실생활의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는 큰 사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보이거든요. 그게 예. 하나가 로봇이에요. 예. 기존에 있었던 로봇은 뭔가 산업용 로봇이라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만 만들고 아니면 뭐 튀김 로봇이면 튀김만 하고 이런 식이었다라면 최근에 나온 로봇은 이름도 휴머노로이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이유는 어디다 갖다 놔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용 로봇이군요. 그렇죠. 자동차가 갈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예. 범용 로봇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로봇하고 다른 게 뭐냐면 머리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죠. 음.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손가락을 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BMW가 올 연말부터 실제 로봇을 실제로 투입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슬라도 내년부터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뭐 어버버버 거리겠죠. 그런데 저걸 본 미래는 뭐냐면 저게 저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을 안 써도 되고 뭐 노조 뭐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파업도 안 할 거고 밥 달라고도 안 할 거고 아니면 의료 비용 것도 이런 것도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럼 실제 차가를 반값에만 쓸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거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사례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건데 중국 우한에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면서 당연히 기사가 필요 없어지고 그 택시는 가격이 반값이거든요. 그래서 우한에는 택시 기사들이 데모를 시작했어요. 예. 우리 일자리 뺐느냐. 예. 근데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하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으면 그 회사는 비용이 엄청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보기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또는 이번에 애플이 이번엔 조금 발표가 늦긴 하지만 예. 이 애플에다가 AI를 집어넣어서 비서를 만들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AI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비서는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이 AI 비서라는 게 뭐 비서가 뭐 대단해 그렇진 않은 게요. 이 AI 비서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동안 휴대폰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을 얘가 다 기억을 해요. 예. 다 기억을 해서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만약에 어디 일본에 놀러 가실 거면 내가 일본에 놀러 가기 위해서 일단 비행기표를 끊으면 모두 투어 가서 비행기표를 끊으실 수 있고 예. 또 항공은 대한항공을 선호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A라는 호텔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예. 그런 루틴을 하셨다라면 이게 얘네가 AI 비서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 이번에 언제 일본 갈 건데 표를 구매해봐라면 얘가 일부러 모두 투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대한항공을 좋아하시는 하고. 대한항공을 끊고 비슷한 시간대 그 호텔을 가서 더 싸게 하는 역할을 그렇게 해줘요. 이번에 실제 애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플에서 요걸 할 때 엄마가 언제 오시는지 알려줄래 했더니 이 AI 비서가 애플에 있는 그 폰에 들어가서 네. 엄마랑 나눈 대화를 찾아봐요. 이메일도 예. 뒤져보고 뭐 카톡도 뒤져보고 그래서 엄마가 내일 4시에 오신다고 하셨구나. 근데 비행기 타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공항에 들어가 봐요. 지연 여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연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2시간 지연되네?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서 또 내 집에서 공항까지 내비게이션을 얘가 켜봐요. 예. 보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네?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 마중 나가면 엄마 오시는데 마중 나갈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잘 보시면 내가 그동안 했었던 모든 수고를 말만 하면 얘가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혁신이 별거 아닌 게 이전보다 편해지면 그쪽으로 안 갈리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용화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로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AI 과연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테마들이냐 이걸 여쭤봤는데 바로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다 말씀 예.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듣고 보니까 일부 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질문 드렸냐면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 침체를 주장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명을 여기까지 다 듣고 보니 요즘 전개되고 있는 판세가 누구에게는 경기 침체고 누구에게는 경기 호황인 그런 세상이 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M7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요즘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중추 신경인데 그래서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벌써 넘어갔나요? 예. 와, 그러니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이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적인 모델도 보고 있고 얘네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네.
그걸 믿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반증해서 보여주니 거기에는 많은 쏠림이 생기고 그럼 그런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호황이 맞겠죠. 근데 반대로 우한 같은 데는 벌써 택시기사들 데모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AI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차근차근 내년부터 이제 처음부터 도래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건 누군가에게는 고용 해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결론이 일부에서 여쭤봤던 누군 경기 침체라고 부르고 누군 경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AI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을 경우 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고용 문제예요. 경기가 나빠서가 고용이 아니라 사람을 처음으로 보조하는 게 아니라 대처하는 수단이 나온다는 예. 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AI의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기본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일자리 없을 수 있으니 그걸로 돈 번 애들이 기본 200만 원, 200만 원 얼마씩 기본을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분들의 얘기가 처음에 저는 굉장히 허황되게 들렸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듣고 보면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새롭게 지금 공장들을 짓고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무인화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고용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 모습들인 거고 또 실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최근에 무인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탑건 3는 안 나오겠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드론이 전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이 드론이 AI하고 합작돼서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한테 국방력에서 밀리게 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전쟁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고 AI가 하는 오는 세상들이 많이 되어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통적인 산업 섹터들 좀 말씀 나눠보면요. 사실 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산업 섹터 분야에서도 내년이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유럽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가자 지구를 비롯한 여러 전쟁의 내용을 또 복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 이게 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건설, 토목, 그다음에 SOC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들, 석유화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모멘텀을 얻을 수 있어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 전기 자동차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니 또 이런 것도 그런 쪽의 기회 요소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전쟁도 더 길어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이런 쪽은 지금 분위기가 사실 여러 우려들이 많아서 불나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도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걸로 같은데 난 전기 자동차에 이제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런 식의 논조로 발표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쪽은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는 제조 기반의 증시가 주도잖아요. 미국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고 우리나라 증시는 기회 요인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차별화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주셨지만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AI 관련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 미국은 배터리 기업이 없죠. 그러다 보니 요즘 이제 전기차가 이제 일명 캐즘 그래서 뭐 시장이 나중에 좋아질 건데 일시적으로 겪는 요거에서 사실 되게 자유로운 어떤 국가들이 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전기차를 잠깐 줄이면 우리가 흔히 내연기관차에서 수익이 만회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꼽아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할 거냐 말 거냐 여부가 이미 우리의 선을 넘은 게 얼마 전에 원자력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원자력 활성화법을 서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AI를 하려면 풍력, 태양광, 기존의 또 화석연료 다 갖다 바쳐도 전기가 부족하다는 논리셨어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신재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은 전기차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는 전기차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가 아니면
그 전기 구통으로 돼서 전부 다 이게 제어가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이 될 텐데 일반 차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 주셨던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 불안 요소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지금 나와서 해결책들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해결책들이 보완된다라면 더 안전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뭐 흔히 얘기해서 뭐 해 뜨기 전이 뭐 동 뜨기 전이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맞지 않을까 싶고 되려 이 자율주행이 됐었을 때 결국은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냐. 전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분명한 건 현재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모멘텀은 예. 누가 뭐라 그래도 AI인 거고 예. 그리고 미국이 제조를 변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쪽이 주도인 건 맞기 때문에 그쪽의 수익률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 관련한 회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동안은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의 주식들이 그나마 좀 코스피와 코스닥을 달려왔던 것이 주도했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반등은 안 일어날 것 같은 걱정도 돼서 그럼 앞으로 우리 국내 주식의 투자는 어떤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일단 지수 관련해서의 베팅은 좀 자제하시는 게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달려가는 산업 자체가 지수를 이끌지만 예. 우리나라는 달려가는 산업도 있고 발목을 잡는 산업들이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오를 때 덜 오르고 내릴 때 더 많이 내리는 특징들을 갖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국 증시는 여전히 수출 비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거의 대등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안 좋잖아요. 미국은 되게 좋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도 다 미국 수출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예.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 또는 그 산업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걸로 한정해서 제가 볼 때는 기업별로의 대응은 예.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전체 시장을 놓고 내가 베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지수 중심으로 사야 되겠다라는 건 미국은 가능해 보이는데 한국은 조금 다소 미국과는 좀 괴리된 모습을 보일다라는 점에서 투자하실 때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와 관련돼서는 중국과 일본을 우리가 떼놓고 말할 수가 예.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앞으로 다음 미국 대선 이후에도 계속 누를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도 잠깐 주춤하고 있는 텀에 가장 시설 투자 많이 해놓은 중국 이거 치명상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회를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되게 불편한 얘기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는 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가 인정하는 건 참 가격은 싸다 아닙니까? 저가로 들어오면 참 답이 없는 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인데 일단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갈등과 관련해서 진영이 나뉘게 되고 예. 나뉘는 지형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뭐 유럽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국가들은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근래 한 4, 50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망한 자동차 기업이 없어요. 파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 인수합병 됐죠. 예.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고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도 차 산업을 파산시키진 않아요. 놓을 수가 없군요. 예. 그래서 안 좋은 건 맞는데 어디다 인수합병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이 전기차나 배터리가 들어와서 그 싼 가격들이 들어와서 자국 산업의 기업들을 밀어낼 수 있다라면 좋아할 만한 국가는 없다라고 봐요. 특히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와 다르게 공정한 거래를 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불공정한 그런 것들도 많고 불공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막 보조금 주고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까지 깎아먹으려고 하는 제가 볼 땐 국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볼 땐 중국의 전기차를 아예 안 받을 것 같아요. 최근에 관세를 100%까지 올렸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아닐 것 같고 결국에는 결국 못 들어온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유럽이나 아니면 여타 국가들도 점차 움직임이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문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저는 그 틈새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뭔가 활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아쉬움이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란 분이 되면
예. 트럼프란 분이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이분은 동맹 간의 뭐 어떤 갈등을 크게 유발시키는 분이잖아요. 예. 특히 유럽하고도 지금 갈등 요소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혹시 트럼프가 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자기네 규제는 하겠지만 어쨌든 동맹 간의 균열이 가면 내가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또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군요. 예, 그런 면도 있어서 오히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있는 바이든보다는 바이든은 씨도 안 먹혔거든요. 예. 그죠? 근데 트럼프는 세긴 한데 약간의 구멍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그렇게 관련해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엔 또 일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AI와 관련돼서 AI와 관련된 제조 파트, SK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교두보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그게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미래지향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에서 우리보다는 대만과 일본이 점점 더 긴밀하게 결탁하는 것 같은 분위기고 이러다가 미래지향적인 사업 포션에 있어서 한국이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자꾸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런 우려를 솔직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TSMC, 그다음에 뭐 일본에 있는 도쿄 일렉트론부터 시작을 해서 다행히 우리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서로 공조를 강화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가장 큰 삼성전자 같은 거기서 배제가 돼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워낙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 좀 더 빠르게 기술 개발도 좀 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어떤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요 대열에 좀 끼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면 점차 우리가 뭔가 약간씩 배제되는 그림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이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국가를 그래도 미국 기업 중심으로 아니면 그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미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도 그런 움직임들은 확실히 있다. 다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그래도 엔비디아 이런 데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뭔가 자기들이 그 GPU를 좀 더 많이 확산을 시키고 싶은데 네. 사실 하이닉스나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가지고는 이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빨리 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특히 설비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도 사실은 하이닉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그림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글로벌 내에서도 현재는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근데 삼성전자가 스스로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안타깝네요. 같아요. 예. 잘 할 겁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이사님, 저 돈 이거 어떡하죠? 박 교수, 나스닥은 좀 더 기대해도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목 잘 골라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증시 정말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늘 송경제 절대 안 나오시거나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